21세기 국제정치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서 외국 군대에 의해 체포되어 미국 땅으로 끌려간 것이죠. 그 대상은 남미 최대의 석유 부국, 치열한 반미 외교를 펼쳐온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2026년 1월 3일 새벽, 카라카스 하늘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의 굉음이 울렸습니다. 미군의 전격적인 특수작전이 시작됐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마두로와 그의 부인은 체포되어 미국 본토로 압송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주권의 붕괴이며 냉혹한 힘의 논리가 세계 질서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미국은 테러, 마약 혐의를 들며 마두로를 미국 법정으로 데려왔고 현재 그는 뉴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미와 라틴 아메리카는 갑자기 재편의 중심에 섰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작전을 설계했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지도자 체포를 넘어 지구적 권력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석유 패권과 제재의 충돌, 미중 경쟁, 러시아의 반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내부의 변화. 이제 그 충격적인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3일 새벽, 미국은 절대적 결의라는 코드명을 단 군사작전을 전격 개시했습니다. 펜타곤과 중앙정보국이 수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해온 작전이었죠. 항공 전력만 155대 이상이 동원되었고 사이버전과 전자전 지원 속에서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한복판으로 침투했습니다.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혼란 속에서 특수부대가 대통령 관저로 급습해 마두로 부부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시간뿐이었어요.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이렇게 깔끔하게 생포해서 본국으로 데려온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심지어 빈 라덴 사살 작전보다도 더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예요. 생포 대상이 살아있고 저항 세력의 반격도 최소화되었으며 미군 측 피해는 전무했으니까요. 현재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월스트리트 금융범죄와 대형 화이트칼라 범죄를 전담해온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연방검찰 조직으로 꼽히는 곳이죠. 정치적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집요한 수사력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한번 이곳에서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게 정설입니다. 마두로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마약 테러 연계, 국제범죄 공모 등 중대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살아서 감옥 밖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전직 국가 원수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되어 미국 법정에 서게 된 만큼 그 상징성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작전 직후의 발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그동안 트럼프는 해외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네오콘식 민주주의 수출 논리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운영한다는 말은 군사 통치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도 행정 감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직 구체적 청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언의 맥락을 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하겠다는 이상론보다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재편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합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대규모 진출과 투자, 그리고 자원 통제 구조의 재설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권력 구조가 자리 잡을 때까지 일정 수준의 개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주권과 자원, 그리고 21세기 패권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작전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약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지만 일각에서는 그것이 명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단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보기관 브리핑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 최대 범죄 조직으로 지목되는 트렌데 아라과의 활동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이 보고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약 문제를 통제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에
백악관이 강하게 반응했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미국 내 치안과 직결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죠. 하지만 다양한 명분과 분석을 제쳐두더라도 본질은 에너지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중동의 산유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진출해 제대로 개발한다면 베네수엘라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명분은 경제 재건이지만 실질적 의미는 자원 통제권의 재편에 가깝다는기 뒤따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랜 제재와 투자 부족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시설은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설령 즉각 개발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생산량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미국이 단기적으로 노리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국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양국은 이른바 석유와 차관 맞교환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면 베네수엘라는 원유로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최소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산과 수출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중국으로 향하던 원유 흐름이 차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는 물론 에너지 안보까지 동시에 압박받는 상황이 된 셈이죠. 지정학적 함의도 분명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베네수엘라는 그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한 정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중남미 전반을 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아직 외교 노선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경고일까요? 미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하면 대가가 따른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여당 내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파벌이 존재하고 이해관계도 서로 다릅니다. 현재 권력의 핵심에는 델시 로드리게스가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냈고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는 국회의장을 맡고 있죠. 델시는 석유장관까지 겸임하며 재정과 경제, 제재 대응 정책을 총괄해온 실무형 인물입니다. 국영 석유회사 PDVSA 운영에도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행정 능력과 국제 협상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강경파의 존재입니다. 국방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가 그 중심에 있고 친정부 민병대 콜렉티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디오스다도 카베요 역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부와 정보기관 네트워크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죠. 국제 마약 밀수망과의 연계 의혹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물러설 공간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국과 타협하는 순간 자신들이 누려온 권력과 이권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당 역시 단일 세력은 아닙니다. 선거 참여 여부를 두고 계속해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가장 강경한 입장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대표합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선거 자체가 구조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규정하며 참여 자체가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죠. 반면 협상론자들은 선거를 완전히 보이콧하면 야당의 정치적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인물이 에드몬도 곤살레스입니다. 마차도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당시 대체 후보로 나섰던 인물로 비교적 온건한 노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 내부 역시 전략적 분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밖에 더 강력한 집단이 존재합니다. 바로 군부와 친정부 민병대 콜렉티보입니다. 만약 이들이 미국의 개입에 무력으로 저항한다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도시 게릴라전, 무장 충돌, 치안 붕괴의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여기에 대형 범죄조직들까지 얽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갱단 수준이 아닙니다. 지방 권력과 결탁해 지역을 통제하고 중앙 권력과도 연결된 준정치 세력에 가깝습니다. 군부의 형방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2019년 사태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2018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됐고 당시 국회의장이던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서방 국가가 그를 인정했죠.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현실처럼 보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군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이도 편으로 이탈한 고위 인사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실질적 통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베네수엘라의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입니다. 반마두로 투쟁의 상징적 인물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다소 미묘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존중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충분한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취지였죠. 독재에 맞서 싸워온 인물이 국내 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말한 지지의 기준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다른 집단, 특히 군부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트럼프가 마차도를 선뜻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우선 마차도와 군부는 구조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설령 그를 대통령으로 세운다 해도 군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제2의 후안 과이도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상징성은 있었지만 실질 권력은 확보하지 못했던 2019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죠. 그리고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민주주의 이상 그 자체라기보다 미국과 협력 가능한 안정적 정부 구축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상주의적 지도자가 집권할 경우 민족주의적 동원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영웅보다는 협상 가능한 실무형 지도자가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델시 로드리게스입니다. 마두로 정권의 2인자로 활동해왔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경제와 석유 정책 전반을 관리해왔고 국영 석유회사 PDVSA 운영에도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 월가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는 관측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상주의자보다는 거래와 조율에 능한 실무형 인물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예측 가능한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로드리게스가 장시간 통화했으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부통령 출신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정통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가 유력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약점도 분명합니다. 그가 권력을 승계한다면 민주화를 기대해온 국민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두로 체제의 핵심 인물이 연속성을 이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을 얼마나 고려할까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최우선이라면 국내 여론의 정서적 반응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연립정부 구상입니다. 군부와 차비스타 세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야당 역시 단독으로 국가를 운영할 기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석유산업과 연결된 기득권 세력까지 존재하죠. 그렇다면 일정 지분을 나누는 절충안이 현실적 대안일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과도정부만 출범한다면 빠르게 손을 떼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불만을 품은 군 인사들과 온건 차비스타 세력에게 일정한 기득권을 보장하고 야당에도 참여 공간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한 정부 안에 공존하는 모델은 언제든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력 배분과 자원 통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시한폭탄처럼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문제는 같습니다. 안정과 타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충돌의 국면으로 진입할 것인가.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지금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마두로는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그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보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살아서 가옥 밖으로 나오는 건 쉽지 않아 보이죠.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권력을 되찾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쿠바, 멕시코, 콜롬비아죠.
쿠바는 오랫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고 경제적으로 베네수엘라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베네수엘라산 석유 지원이 중요한 버팀목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장악하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바는 대체 공급처를 단기간에 찾기 어렵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서방구 전략이 매우 중요한 축으로 강조됐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죠. 그는 쿠바계 미국인으로 부모가 쿠바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입니다. 쿠바가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그림은 미국 입장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멕시코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번 조치를 침공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죠. 그런데 과거 트럼프는 멕시코를 두고 카르텔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죠. 지금은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와 체결한 USMCA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입니다. 미국이 이 검토 과정을 지렛대로 활용해 안보, 국경 통제, 경제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콜롬비아도 상황이 복잡합니다.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와 2,100km가 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마약 생산과 밀수, 조직범죄가 얽혀있는 불안정지대였죠. 만약 베네수엘라 내부 혼란이 심화되고 난민이 대거 유입된다면 콜롬비아 역시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오랜 기간 안보 협력을 이어온 국가이지만 동시에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현 대통령은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의 좌파 대통령인데 최근 지지율이 좋지 않습니다. 측근 인사들의 부정부패 의혹 그리고 가족 관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태죠.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베네수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중국의 반응은 상당히 계산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원칙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 보장이 핵심 관심사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최대 채권국입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최소 105억 달러, 많게는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차기 정권이 이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존 계약을 승계할지 여부가 중국에겐 가장 큰 변수겠죠. 러시아는 마두로 체포를 두고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시도했던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이죠. 특수부대를 투입해 정권을 교체하려 했던 시도는 실패했고 그 결과 전쟁이 장기화됐습니다. 반면 이번 사안에서는 미국이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에게 라틴 아메리카의 전략적 거점이었는데 그 기반이 약화된 셈이죠. 합작 투자섭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번 사안이 미국 내부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전 여론조사들을 보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해외 분쟁에 발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피로감도 있었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작전을 실행했고 미군 사망자 없이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했다면 여론이 일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깔끔하면 평가도 달라지는 게 정치의 속성이니까요. 특히 플로리다에 많이 거주하는 쿠바계, 니카라과계, 베네수엘라계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좌파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반감이 강하죠. 그래서 플로리다 지역 정치인들도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구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히스패닉 유권자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집단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대, 출신 국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번 사안을 우려하는 히스패닉 유권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올해 11월에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전통적으로 미국 선거에서 외교 정책은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 표를 가르는 건 경제, 즉 먹고 사는 문제죠. 물가, 고용, 금리 같은 체감 지표가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공화당 지지층은 대체로 이번 작전에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강경한 대외 정책을 선호하는 성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질문은 나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운영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것과 이후의 재건과 통치 안정화까지 책임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장기 개입으로 이어진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단기적 정치적 호재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논쟁의 출발점이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국제 정치의 무대가 이제는 훨씬 더 노골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국제 정치가 원래부터 이상만으로 굴러가던 세계는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힘이 늘 작동해왔죠. 그런데도 우리는 최소한의 외피는 유지해왔습니다. 국제질서, 국제법, 주권 존중 같은 원칙 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그 기준을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장치들이 점점 힘을 잃고 노골적인 행동이 더 빠르고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베네수엘라 한 나라의 권력 지형을 흔든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전체에 이제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으면 행동하고 명분은 그 뒤를 따라오는 구조 말이죠.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질서 위에서 재편될까요? 힘의 균형일까요? 새로운 동맹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충돌일까요? 분명한 건 오늘의 사건이 내일의 국제정치를 비추는 예고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흐름을 지금 이 순간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